이 애들이 도둑이라니까요. 시장 다 어지럽혀 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바닥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너 얘들은 도둑이 아니다. 내 조카들이다. 그날 TV 뉴스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떨어진 아빠의 낡은 지갑에서 나온 검은 카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왜 아빠는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재벌 회장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피로한 시간, 이제는 귀로 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 사남매의 첫째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17살이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이라고 해도 화려한 대로변이 아니라 재래시장 뒤쪽에 붙어있는 허름한 다가구 주택 4층이었습니다. 계단은 항상 어딘가 젖어 있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맨 끝층까지 잘 올라오지 않아 창틀과 벽 사이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새벽이면 창문 유리 위로 성에가 껴서 하얗게 흐려지곤 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손가락으로 그 위에다 엉성한 하트를 그리면 나는 그 옆에다가 작은 점을 4개 찍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우리 가족? 응. 이게 아빠고 이 4점이 우리야. 그럼 엄마는? 막내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별로 있는 거지. 천장 쪽을 가리키며 웃어 보였지만 목 뒤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지연 엄마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 엄마는 사진 속에서 항상 웃고 있는 얼굴과 아빠가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지연아 하는 이름뿐입니다. 아빠는 시장 근처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새벽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짐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손에는 늘 박스 자국과 상처가 가득했고 손등은 거칠었지만 우리를 쓰다듬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야, 우리 첫째. 오늘도 동생들 잘 챙겼너? 응. 근데 오늘 급식에 돈가스 나왔는데 애들이 내 도시락 부러워했어. 그래. 도시락엔 뭐가 들어갔는데? 김치랑 계란 후라이. 아빠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밥이 최고지. 진짜로 우리 집 밥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말해야 내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는 가끔 김치랑 두부 한 모, 계란 몇 알이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4명이서 둘러앉아 라면 하나 넣고 김치 송송 썰어 넣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찌개라도 먹는 것처럼 수저를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까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카드 이야기는 엄마 기일을 지낸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꺼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온 탓에 아빠는 공장 일을 일찍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스며든 찬 공기와 함께 아빠 몸에 밴 기계 기름 냄새, 담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빠다. 막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는 묵직한 몸을 굽혀 막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막내 오늘 뭐 했노? 학교에서 눈싸움. 그래. 내일도 눈 오면 아빠가 더 크게 눈사람 만들어줄게. 그렇게 웃고 떠들다 저녁을 먹고
동생들을 다 재우고 난 뒤였어요. 아빠가 부엌 겸 거실 한쪽에 앉아 있는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 큰딸, 잠깐 나 좀 보자. 왜요? 이제 얘기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빠는 방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늘 보던 아빠 바지 주머니에 쑥 들어가 있던 그 지갑이었죠. 겉은 벌써 군데군데 벗겨져 가죽이 일어나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아빠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맨 안쪽 칸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일반 카드보다 조금 두껍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검은 금속 카드였습니다. 앞면에는 숫자 2와 태연그룹 로고로 보이는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에 쥐어보니 일반 카드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났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스치며 냉기를 전해줬습니다. 이건 아빠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 집 비상구 같은 거다. 비상구요? 응.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다. 아빠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니, 카드가 비상구예요? 그냥 돈 많이 나오는 카드 아니에요? 그냥 돈이면 아빠가 진작 썼겠지. 아빠가 피식 웃다가 곧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잘 들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좋으니까. 정말 아무도 너희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강남 재래시장으로 가라. 강남 재래시장? 그래. 너희 학교에서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면 나오는 곳 있지. 거기 떡볶이집 아무데나 가서 이 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어라. 아무데나요? 가게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인 거다. 아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도 여전히 오래된 시장이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어서 말이다. 나는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상하게 아빠 눈동자가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오는 건데요? 누군가가 너희를 찾으러 올 거다. 아빠는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아빠가 거짓말로 이런 말 하겠냐? 아빠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카드 안 쓰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만약 쓰게 되는 날이 온다면 겁먹지 말고 긁어라. 거기까지 간 것도 내가 잘 버텼다는 뜻이니까. 아빠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검은 카드의 차가움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럼 이거 정말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 너는 이제 우리 집 맞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와 카드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비상구가 필요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받아들고 보니 발신 번호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서울제일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강남 재래시장 근처에서 쓰러진 분이 계신데 휴대전화에 집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상호 씨 보호자 맞으시죠? 아빠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되고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가까운 가족분께서는 가능하면 빨리. 그 뒤로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빠는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입꼬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손을 잡자. 아빠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 큰딸 왔네.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일어나야죠. 동생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갑. 아빠가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지갑 안에 카드. 알아요.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 카드로 계산하면 되는 거. 내가 말을 이어주자 아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거 꼭 기억해라. 아빠 손이 내 손등을 한번 꼭 눌렀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갔습니다. 아빠. 내가 울부짖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고 차가운 기계 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기계 소음이 멈추고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남매는 그날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을 치르기도 전에 현실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조 화환들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분이 누구십니까? 첫째 딸입니다. 아, 그럼 따님이구나. 윤상호 씨가 남기고 가신 빚 문제로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빚. 그 단어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심장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돈은 모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들 중 한 명은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보증 서주신 게 좀 있어. 사업 같이 한다던 친구가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상환 책임이 이쪽으로 넘어왔지. 종이 위에는 숫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라는 건 아니고 집이랑 보증금이라도 넘기고 애들은 뭐 시설에 보내든지 해야지. 싫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우린 흩어지기 싫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학생,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돈이 있어? 직장이 있어? 후견인이 있어? 그는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막내의 얼굴, 눈이 퉁퉁 부은 둘째와 셋째. 저 꼬맹이들 내 힘으로 다 책임질 수 있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일단 장례는 치러야 하니까. 사흘 뒤에 다시 오지. 그때까지 생각해봐.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빠 지갑이 숨겨져 있는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카드, 막다른 골목,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장례식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축 늘어진 국화와 빈 커피 믹스 봉지만 남은 탁자, 마지막 조문객까지 떠나고 불이 하나 둘 꺼진 뒤에도 나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잠든 동생들을 바라보며 아빠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에서 이 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어라. 장례가 끝나면 빚쟁이들이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겁니다. 시설, 위탁 혹은 더 나쁜 곳. 아무도 우리가 4명이 함께 있는 걸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아빠가 말하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때라는 걸요. 나는 서랍에서
아빠 지갑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은 손때가 베어 반들거리고 있었고 지갑 안쪽에는 검은 카드가 여전히 차갑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꼭 쥐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손바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어디를? 강남 재래시장. 이 밤에? 지금 아니면 다시는 넷이 같이 못 지낼지도 몰라. 동생들은 내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준비된 떡값을 봉투째 챙기고 아빠가 쓰시던 목도리를 둘째에게 둘러주고 막내 손엔 장갑 대신 두꺼운 양말을 씌웠습니다. 추우면 말해. 중간에 편의점이라도 들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머니 사정으로는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뒷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도시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우리 발자국 소리만 사박사박하고 이어졌습니다. 언니 무서워. 막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4명이 손을 잡은 채 강남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반짝이는 빌딩과 수입차만 떠올리던 내가 처음으로 재래시장 골목 깊숙이 들어간 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상설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이 연탄색 벽돌 건물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거나 전등 하나만 켜진 채 주인 없는 좌판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언니, 떡볶이집이 어딘데? 둘째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냥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이라고만 했어. 헐, 그럼 이렇게 많은데 어디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정말 시장 안에는 떡볶이를 파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처럼 생긴 곳, 실내 작은 분식집, 가게 앞에 큰 가마솥을 내놓은 곳까지 어디가 그 집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겠지 뭐. 셋째가 툴툴거렸습니다. 아빠 말이 아무 떡볶이집이었잖아. 재래시장 떡볶이집. 그래도 나는 괜히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추운 새벽에 괜히 식당 문을 열었다가 혼나진 않을까? 그래도 결국 우리가 맨 처음 멈춰선 집은 시장 중간쯤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조리하는 소리와 TV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포장마차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시뻘건 떡볶이 소스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사람 있다. 셋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거칠게 뱉는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5-6명의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어깨에서 살짝 보이는 사람, 귀에 번쩍이는 귀걸이를 단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까지 평소라면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종류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기웃거려 애들이. 그중 한 명이 우리 쪽을 노려봤습니다. 아, 저희 그냥 떡볶이 사 먹으려고. 돈은 있고.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지하철 탈 정도의 현금만 있을 뿐 4명이 떡볶이를 배부르게 사 먹을 정도의 돈은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셋째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다른 데 가자. 몸을 돌리려는 순간 배가 꾸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몸이 솔직하게 말해버린 겁니다. 깡패처럼 생긴 남자가 털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라, 배고파 죽겠대잖아. 그는 술잔을 책상에 내려놓더니 시선을 우리 셋째에게 고정했습니다. 야, 꼬맹이. 네. 배고프냐? 네. 먹고 싶으면 그냥 하나 집어먹어. 나는 직감적으로 그게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저희 그냥 가볼게요.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조금만 먹으면 안 돼?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는 천막 안으로 한 발 내디디더니 가게 한쪽에 쌓여있던 오뎅 꼬치를 하나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야, 꺼봐라. 도둑질 쉽게 배우네.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소리치자 안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거 돈도 없으면서 오뎅 훔쳐 먹으려 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나는 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것도 없이 안에 현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애들 말투하는 것 좀 봐라. 강남 물은 먹었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말야. 내가 경찰 부르면 이 꼬맹이 전과자 되는 거 한순간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장례 끝나고 말을 잇기도 전에 그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장례? 아빠 죽었냐? 그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와서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야, 애 좀 그만 괴롭히지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옆 편의점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시장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남경찰서로 오게 됐는지 중간 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 몇 명이 모여서 애들이 불쌍하긴 한데 도둑질은 도둑질이지라는 말과 그래도 경찰서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뒤엉켜 들려왔던 것만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벽에는 신고는 112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고 긴 책상 위에는 볼펜과 서류,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4명이 나란히 의자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남자 형사가 그냥 아저씨 같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랑 나이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동생들 이름과 나이를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너희 부모님은? 아빠는 오늘 장례 치렀어요. 말을 하다가 목이 꽉 막혔습니다. 형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형사는 잠시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4명이서 시장에 가게 된 거구나. 나는 아빠의 당부, 빚쟁이들의 말, 우리가 왜 도망치듯 나왔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형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에서 이 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찾을 거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지갑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카드를 집어들고 앞뒤로 살펴보았습니다. 태영그룹? 그는 어딘가 낯익은 로고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여자 경찰관이 슬쩍 다가와 카드를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장님,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쉿! 형사가 조용히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잠시 뒤 형사가 책상 서랍에서 컵라면 4개를 꺼냈습니다. 배 많이 고프지?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배가 반응하듯 꾸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형사 얼굴에 순간 미묘한 웃음이 비쳤습니다. 원래는 조사 중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내가 눈 감을게. 저희 돈 없어요. 막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줄게. 그는 커피 자판기 옆에 있는 간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돌아온 형사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에이, 잔액이 모자라네. 형사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카드가 오늘 한도 다 찼나 보다. 그 말에 나는 얼떨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원래는 피의자한테 밥값 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말야. 형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곧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 써도 돼? 아빠가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쓰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형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 말 믿어보자. 그는 카드를 들고 나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매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책상 위에 컵라면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승인됐어. 그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컵라면 뚜껑을 젓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근데 말이지. 형사는 내 앞에 카드와 영수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제 끝나고 단말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이상한 소리요? 응. 뭐 추가 인증 중 어쩌고 하더니 위치 신호 전송 이런 문구가 잠깐 떴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가 뭔가 직감한 듯한 눈빛이었다는 것만 빼고요. 경찰서 1층 민원 창구역 작은 매점에서 울린 신호는 서울 어딘가 높은 빌딩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연그룹 본사, 그룹 내 극소수에게만 발급된 블랙 가족 카드, 그 중에서도 숫자 2가 새겨진 카드는 오래전 실종되었다고 기록된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10몇 년 만에 강남경찰서 매점에서 처음으로 결제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 사실이 바로 연결된 곳은 회사 재무팀도 보안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연그룹 회장실, 야근하던 보좌관이 갑자기 울린 경보음에 놀라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족키 위치 강남경찰서 매점. 말도 안 돼. 보좌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카드가 그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에서? 짧지만 묵직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강남경찰서 매점입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 차 준비해. 태연그룹 회장은 코트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 가난을 택한 형, 지연을 사랑해서 재벌가를 등졌던 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그에게 쥐어준 카드. 정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이걸 써라. 그 말과 함께 건넸던 검은 카드가 이제야 강남경찰서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다 먹고 종이컵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경찰서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복도 쪽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실 창문 밖 주차장 쪽을 슬쩍 보니 검은 승용차가 연달아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비상등이 번쩍이며 경찰서 앞 도로를 한 줄로 막아섰습니다. 언니, 영화 촬영하나 봐. 막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얼굴 표정은 영화를 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왔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요? 내가 묻자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희 긴장하지 마라. 이제부터 들어올 사람은 다른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 억제된 숨소리,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기압. TV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형그룹 회장, 그의 얼굴을 나는 TV 광고에서 많이 봤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 뛰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같은 애들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 넷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낡은 지갑과 검은 카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지갑, 손가락이 가죽 위를 떨며 스쳤습니다. 형 거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그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얘들이 그 사람 애들입니까?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상호 씨 자녀 넷입니다. 오늘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태형그룹 회장은 우리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트 아래 굳게 쥔 손이 보였습니다. 그는 둘째와 셋째의 얼굴을 차례대로 보다가 마지막으로 막내를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지연이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썹 모양, 눈꼬리, 입술선까지 지연 엄마의 얼굴이 막내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단한 바닥에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한가운데 비즈니스 뉴스에서 보던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형을 잃어버린 동생으로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희 작은 아빠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아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 너희 아빠, 윤상호, 내 형이다. 눈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아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 내 형이다. 지연이, 내가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 못했던 지연이도 내 가족이었다.
그 말에 형사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깡패 같은 남자들은 어느새 뒤로 숨어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태영과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작은 아빠의 차를 타고 태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가로지르는 검은 승용차 4대의 행렬 속에서 나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너희 배는 좀 채웠냐? 차 안에서 작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컵라면으로 겨우 허기를 달랬지만 마음속 허기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자 작은 아빠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나랑 처음 싸웠던 것도 결국은 밥 문제였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곧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태영가의 두 형제, 형은 어릴 적부터 사람 좋은 웃음으로 직원들과 밥 먹는 걸 즐겼고 동생은 어릴 적부터 숫자와 그래프를 보며 회사의 미래를 계산해 왔습니다. 가문에서 정해놓은 길은 분명했습니다. 형은 가문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하고 경영권을 승계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그 곁에서 보좌하며 그룹을 키워가야 했고요. 그런데 형이 어느 날 집안에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 결혼 정해진 사람 있어. 어느 날 가족들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젓가락이 공기 중에 멈췄습니다. 우리 집에서 정해준 약혼녀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 사람 말고 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 엄마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형은 지연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회사와 집안만 지키는 삶은 못 살겠어. 형? 그때 동생이었던 작은 아빠가 말렸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집안의 문제야. 회사와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형은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한마디는 태영가에선 일종의 선언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그럼 넌 이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둘이 나눠 먹던 밥상에서 같이 듣던 잔소리 속에서 형과 동생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동생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방회사 재벌의 딸이었고 그 결혼은 태영그룹과 그 가문이 완벽한 연결고리로 여겨졌습니다. 동생은 사랑보다는 책임을 택했습니다. 형은 책임보다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지연을 택한 순간 형은 집도 회사도 가문의 이름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는 날 동생은 형에게 마지막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냐? 형이 묻자 동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상구, 비상구. 언젠가 정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이걸 써라. 형은 카드를 가볍게 받아들었다가 다시 동생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난 다신 이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럼 버려도 좋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도 있잖아. 그 말에
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면 그땐 나라도 도와줄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건넨 것이 숫자 2가 새겨진 가족용 블랙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움직였다는 건 작은 아빠는 차 안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대신 형 자식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이겠지.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태영그룹 본사 건물은 겁이 날 만큼 높았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로비는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실내 공기마저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빠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 길게 뻗은 회의 테이블, 그 둘레에 앉은 정장 입은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우리를 보는 시선이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작은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형의 자식들이고 나의 조카들이다. 그걸 지금에서야 밝히시는 겁니까? 또 다른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숨겨진 자식, 상속 분쟁,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기사에 오르내릴 게 뻔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애들입니다. 작은 아빠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형은 집을 나가면서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회사의 지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게, 여론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빠는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사람답게 살겠다고 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집안을 지키겠다고 사람보다 회사를 먼저 봤고요. 그는 우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형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었고 나는 부잣집에서 사는데도 언제부턴가 식사가 씁쓸했습니다. 그 말에 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인, 작은 아빠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들, 잠깐 우리도 보게 해줘요.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연민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사모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결혼도 감정보다는 이해관계였죠.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지낸 건 감정 덕분이었고요. 회의실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전 이번엔 형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형처럼 일하는 건 사람을 먼저 보고 회사를 그 다음에 보는 선택.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집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하신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당혹감과 당황, 그리고 어렴풋한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회사는 나 아니어도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빠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에게 어른은 내가 아니면 또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형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유리 회의실 안 차가운 이사회 테이블 위에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작은아빠의 가족을 처음 만났습니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바닥, 크리스털 조명이 달린 천장 아래 어색하게 서 있는 우리 사남매와 그 앞에 서 있는 작은아빠의 아이 둘. 안녕. 작은아빠의 딸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뭘로 불려야 할까? 그녀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촌 언니? 아니면 그냥 언니? 옆에 서 있던 작은아빠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이라 불러도 되지. 우리끼리 사촌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있어?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지만 그들 사이엔 이미 가족의 정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빠의 아내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너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손이 막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밥은 같이 먹고 걱정은 같이 할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그 말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다시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좁은 방은 아니었지만 처음 몇 날은 괜히 한 방에 모여 자고 싶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아빠의 지갑과 검은 카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유골함 사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자리에 들기 전 막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진짜 잘 된 거야? 잠시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느니 시설에 흩어져 사느니 이렇게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가 없는 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응,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비상구를 찾은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작은아빠는 검은 카드를 우리 앞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없애진 않을 거야. 그는 카드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형이랑 나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약속이니까. 그는 지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에서 이 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어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를 찾을 거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작은아빠는 카드와 메모를 함께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거실벽에 걸 거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집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강남경찰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사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 작은아빠는 그 형사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컵라면 사주신 덕분에 애들이 마음을 놓고 카드를 내밀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형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찰이 사람 살리려고 한 건데 뭐려. 하지만 작은아빠는 그에게 조용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다른 애들도 좀 살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태영그룹과 경찰서가 함께 만든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과 학비를 지원하는 일, 그 프로그램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비상구 프로젝트. 그 일이 있은 지 20해가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 둘을 둔 엄마가 되었고 동생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요리를 배우더니 결국 강남 재래시장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작은 비상구.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경찰 아저씨와 작은 아빠는 가끔 그 가게에서 만나 떡볶이를 먹으며 웃습니다. 막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니, 나는 우리처럼 새벽에 어디 가야 할지 몰라. 시장 돌아다니는 애들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회계 공부를 해서 태영그룹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숫자가 사람을 위해 쓰이는 걸 보고 싶었어. 그 아이의 말은 어릴 때 우리 집 가계부 대신 동전만 세어보던 손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여전히 검은 카드와 메모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이 카드 뭐야?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우리 집 비상구야. 비상구? 탈출하는 문? 응. 막다른 골목에서 열리는 문. 아이들은 그 말의 깊이를 모르면서도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나는 일부러 강남 재래시장 쪽으로 돌아서 집에 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떡볶이 냄새가 풍겨오고 시장 골목 어디선가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그날 새벽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던 17살의 나와 16, 12, 8살짜리 동생들이 눈 위에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실 바닥에 무릎을 꿇던 작은 아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형 마음을 따라가고 싶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덕분에 우리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막다른 골목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문이 어디 한켠에 조용히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문은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였고 강남 재래시장 떡볶이집이었고 한 경찰관의 따뜻한 컵라면이었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작은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말 못한 빚, 풀지 못한 오해, 쉽게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쯤 들어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조심스럽게라도 그 마음속 카드를 한 번쯤 꺼내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일, 늦었다고 생각한 사과 한마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품어보는 일, 그게 어쩌면 당신에게 열리는 비상구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눈 내리던 강남 골목에서 시작된 우리 사남매와 작은아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겨울밤의 사연입니다.